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할 내용은 측정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여러분들 다음 주 레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포트는 무엇이냐면 그 원래 여러분들 프로그레스 노트 있잖아요, 그죠? 임상 실습 갔다 와서 프로그레스 노트가 두 개가 있을 건데 이번에 한 차 갔다 왔으니까 한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레스 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표해서 어떻게 환자를 보고 파악했는지를 제가 판단하고 발표 능력을 보는 것인데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PPT로 정리를 해서 10장 수준으로 하십시오. PPT 10장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A4지로 출력해 보면 2장 반, 3장 나오는데 그것도 텍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것을 네,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일자는 4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5월 1일이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학번 순으로 정리해서 현석이에게, 현석이가 반장이죠, 주면 현석이가 4월 30일 까지 제게 제출하면 됩니다. 현석이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4월 30일 오전 중으로 보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쓰는 것을 중간고사 점수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자, 오늘 할 것은 측정 오류, 그 중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신뢰도가 높고 어떤 것이 신뢰도가 낮은가, 신뢰도 타당도는 무엇인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을 설명해 보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자, 신뢰도, 측정한 값이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니까 이것이 크론바흐 알파 계수라고 해서 0에서 1까지 숫자로 쓰입니다. 1이 가장 높은 수고요. 0.7 이상 된다 라고 하면 바람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0.8에서 0.9이면 신뢰할 수 있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 이하라고 하면 신뢰도가 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측정의 수적 오류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중계로 체중을 잴 때, 체중 잴 때마다 체중이 내가 50kg라고 생각을 합시다. 잴 때마다 1kg에 오차가 있다면, 그러니까 체중계 몇 번 올라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딱 재서 내가 51kg 나왔네 이러면 살이 갑자기 50kg인 사람이라 봤을 때 와, 이래 쪘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보면 50kg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보면 49kg 나온다든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1kg 되겠죠.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체중계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로
체중계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요 개수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측정자 내 신뢰도가 있고 측정자 간 신뢰도가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 내가 측정자가 한 사람이 실험하는 경우가 있고 측정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에게 다리 길이, 우리 뭐 테스트를 위해서 다리 길이를 잰다라고 해서 ASIS에서 외측 말레우스까지 측정을 하는데, 내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첫 번째 평가에서는 81cm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82cm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돌려서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0.8에서 9면 신뢰도가 높고 그것보다 낮으면 신뢰도가 낮습니다. 0.1 정도, 0.9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 왜 1.0이 아니고 0.9까지라고 하느냐? 저번 시간에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생 변수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내가 측정해서 조금씩 틀린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없는 것들,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 10% 정도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0.9 이상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측정자 간 신뢰도는 실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논문 지도할 때는 한 명이 측정해라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험해야 될 테스트 대상자들도 많고, 병원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병원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실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보통 병원에서 학위 중인 선생님이나 어떤 분들이 가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측정자 간 신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는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해서 저번에 상관관계 검증할 때 마이너스 1에서 0, 1까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롬바 알파 계수와 유사한 수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적 오류를 평가할 수 있죠. 높다, 낮다, 이런 것들. 실험 대상자의 다리 길이 검사라든지 가동 범위 검사 등 이런 경우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타당도, 밸리디티, 타당도는 무엇이냐? 이것을 신뢰도 물어보면 대충 학생들이 잘 맞춥니다. 근데 타당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금 헷갈려 해요. 말 그대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측정 동호가 실제로 정확하게 혹은 적합하게 측정되는가에 대한 정도. 적합하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측정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평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중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체중계가 필요하죠. 체중 측정을 줄자를 가져와 가지고 측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개념적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 측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뻔한 것을 하면 쉽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 만족도 개선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그러니까 도수치료 중에서 한 개 했다 칩시다. 근막이완 기법이 환자에게 어떠한 만족도를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어떠한 평가 도구를 가져와야 되는지가 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만족도 개선하려면 바스 지수를 가져올까? 통증이 줄어드니까. 혹은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만족도가 개선되는 거 아닐까? 등등의 생각을 하기 좋은데 본인도 타당도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당도를 다른 곳에서 획득한 것을 가져오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 그러한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행 연구에서도 타당한 그것을 썼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애매해집니다. 사실 중간에도 제가 지금 다른 학회지 논문을 등재지입니다. 등재지라고 하면 수준이 있는 건데 이런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와서 저한테 논문 심사해달라고 해서 제가 바로 리젝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BMI 지수를 그 논문의 대충 개략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근피로도가 고유 수용성 감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근피로도는 이렇게 사이벡스나 이런 걸로 우리 등속성 운동기구로 근피로도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30% 제부 MVRC 30% 수준이 되면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 골격근량과 골격근 양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격근이 높은 그룹이 있고 낮은 그룹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피로하게 만들어서 피로도를 높여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측정한 것입니다. 피로도 높이기 전, 후 이렇게 비교한 거죠. 제가 왜 리젝을 줬냐면 리젝 잘 주는 건 아닌데 이 측정하는데 타당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뭐가 타당하지 않았느냐? 이 골격근량을 높거나 낮거나를 살펴보는데 인바디를 썼어요. 인바디 쓴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이게 BMI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 전체 BMI가 다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겠는데 이 골격근량이 높은 조가 인바디에서 근육량도 높지만 지방량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 이쪽이 근육량이 높은 것인지 지방량이 높은 것인지를 타당하게 밝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인바디로.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바디가 높고 살이 찐 사람이에요. 체중이 10kg, 체중 차이가 10kg이 납니다. 그 중에 지방량이 8kg 차이가 납니다. 근육량이 2kg 차이가 나서 2kg 근육량이 높은 조라고 해서 실험군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근육이 높은 그룹을 할 수 있느냐? 이 지방량 8kg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은 체격이 커서 그렇지 지방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것은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분이 오랜 기간 실험하고 여러 가지 하고 통계 돌리고 논문 써가지고 낸 것을 제가 측정하지 않다. 라고 보내버렸습니다.
만약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다면 타당한 것으로 측정을 했겠죠. 저라면 다리라고 표현하기 아니라 골격근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MI를 쓰는 것보다는 울트라사운드를 쓰겠습니다. 초음파를 그대로 찍어서 체중이 차이가 나든 어떻든 간에 실제로 골격근량을 보면 되거든요. 골격근량, 근육의 두께를 본다면 근육이 단면적이 두껍다. 두껍다라는 것은 근육이 두껍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근육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전체적인 골격근량이 높다고 나왔다고 해서 다리 근육량이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지방량은 훨씬 많고 이 사람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타당한 설명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여튼 그래서 타당도에 들어가면 사실 신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측정 도구를 가져올 때 신뢰도에서 크게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잘 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해보면, 처음에 우리 EMG 가지고 해보면 데이터 가지고 측정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이셉스 구부리고 이렇게 하면 널뛰기 뛰듯이 뜁니다. 데이터가 한 번은 요랬다가 몇 번 해보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는 줄 알겠구나. 어떻게 붙이고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서 피부 저항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구나. 칼리브레이션 한다라고 하죠.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게 되고요. 조금 더 논문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쭉 전후 비교한 걸 뽑아가지고 한 3번 정도 한 걸 뽑아가지고 신뢰도 돌려가지고 신뢰도 몇 정도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신뢰도를 측정했다. 이 사람은 이 실험에 대해서 일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논문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쓰지 않은 것은,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했는데요 뒤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심사자들이 신뢰 안 합니다. 내가 지적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과연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쓸 때 원래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논문 쓸 때는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측정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입을 해야 됩니다.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자, 만족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예를 조금 더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를 알기 위해서 야구공 멀리 던지기로 실험 디자인에서 이 사람 건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야구공 멀리 던지기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야구공을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가는 거리가 이렇게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신뢰도는 획득했습니다. 거리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하지만 이것이 건강 여부를 위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는 무언가 애매합니다.
타당한지 여부는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타당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시험을 치기로 했다고 봅시다. 영어 단어 시험. 영어 단어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암기하는지를 시험을 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뽑기통 안에 이런 뽑기통 안에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넣어 놨습니다. A, B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적어 놓고 뽑은 단어에 대해서 누가 뽑았죠? 그래서 세 개의 단어를 대면 통과라고 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타당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영어 단어 시험이니까 영어를 잘 외우는지, 아니면 영어 단어를 잘 아는지, 이거로 보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영어 단어를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도가 있는데, 그럼 이건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A를 뽑았다고 봅시다. A로는 나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애플, 에이프릴, 또 뭐 있습니까? A, 어쨌든 아프리카, 여튼간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분이 X를 뽑았다고요 봅시다. 그러면 난감하죠. 피닉스가 X인가? 어쨌든 피닉스 맵 아닌가? 네, 어쨌든 간에 X 뽑으면 어렵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뽑을 때마다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잘 치고 아닌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뽑느냐, 운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관역 모양입니다. 보면 높은 신뢰도, 낮은 신뢰도, 높은 신뢰도, 높은 타당도 이렇게 있지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봐서 이렇게 관역에다가 내가 10번의 화살을 총으로 갑시다. 군대에서 이 관역이라고 보고요. 총을 쏜다라고 했을 때 관역에 어떻게 맞으면 이러한 것들이 될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내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조금 헷갈려서 어떻게 하지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같이 풀이하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장 낮은 것부터 봅시다. 신뢰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체크할 수 있느냐는 거죠. 타당도가 낮다는 것은 이 관역을 우리가 측정 도구로 봤을 때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 신뢰도가 맞다는 것은 이 사람이 측정하는 것이 하나에 그거를 맞추는 것도 아니죠. 10개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 했습니까?
뭐 여러 개 했네요. 어쨌든 간에 5, 13개 했네요. 어쨌든 간에 봅시다. 다음 것도 13개 제가 점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측정하는 것이 관역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5, 이렇게 탄착군을 형성하는 것. 아, 측정할 때마다 같은 값을 내는구나. 우리 화서 총으로 치면은 탄착군 있죠? 이런 형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대에서 사격해보면 이 사람이 0점은 못 맞췄지만 0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사격 표지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위치를 잡는 거지만 이렇게 쏘는 사람은 0점은 못 잡았지만 사격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신뢰도를 가진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세로, 가로, 세로 제가 이불로 이렇게 배치해 놨거든요. 여기는 신뢰도, 여기는 타당도. 타당도가 갈수록 높아지죠. 낮은 것은 낮은 거고 높아지고 신뢰도는 낮은 거에서 높아지죠. 그래 이렇게 화살표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람이 신뢰도는 낮지만 이렇게 오지만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이 관역 안으로는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평가하는 것이 알맞는 거구나. 이 측정 도구는 맞는데 측정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신뢰도, 높은 타당도가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그 파악하시는데 좀 쉽게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신뢰도와 타당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